시대의 요구에 맞게 헌법을 정비해야 합니다. 국회와 정부, 국민이 모두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최소 수준의 개헌으로 첫발을 떼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이 개헌의 적기입니다. 디테일은 다 나와 있다. 이것을 통합해서 나가자. 그래서 개헌하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4년 중임제가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아주 좋은 대안인 것처럼 하는 데 대해서는 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헌법은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고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세우는 우리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규범이죠. 오늘 제77주년 재헌절을 맞아 우원식 국회의장은 우리 헌법이 시대 변화에 맞춰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해서 권력구조 개편, 기본권 확대, 지방분권, 국민 발안제 도입 등 다양한 개헌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개헌 시기와 절차, 방식과 범위, 주요 쟁점과 과제 등을 살펴보고요. 재헌절을 맞아 우리가 지켜야 할 헌법의 가치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토론해 보겠습니다. 함께 토론할 분들 소개해드리죠. 지난 20대 국회 정치개혁특위 헌법개정특위 위원 지내신 최인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국민미래개헌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 지내신 이해훈 전 국민의힘 의원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그리고 국회 입법지원위원으로 계시는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지봉 교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국민미래개헌자문위원회 위원 지내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영수 교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분 모두 개헌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다 공감하실 텐데 개헌에 대한 자신의 기본 입장, 소신이랄까 우선 짤막하게 한 말씀씩만 좀 들어보죠. 우리 최 의원부터. 네, 헌법 재헌절 77주년이고 또 38년이 됐습니다. 9차 헌법 개정 87년으로부터. 예. 이제는 좀 바꿀 때가 됐고 국민의 기본권이라든지 또 권력 구조라든지 또 헌법의 개정 절차라든지 또 지방 분권이라든지 사회 전반적으로 개헌의 필요성이 사실은 많이 지났습니다. 네. 오늘 이재명 대통령과 국회의장께서 개헌의 필요성을 더 역설하셨는데 이재명 새 정부에서는 반드시 권력구조 개편을 비롯해서 대한민국의 국정 안정과 대화와 타협의 정치 또 생산성의 정치를 위해서 반드시 개헌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모아가는 새 정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해훈 전 의원. 개헌을 해야 된다. 전문가, 학계, 정치권 그리고 정치 고관여층 모두가 공감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충분한 공감대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데요. 심지어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층조차도 개헌을 해야 된다는 동의하지만 그럼 개헌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 방향, 범위 등등에 대해서는 다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개헌을 밀어붙이는 것보다는 개헌을 내년 지방선거에 국민투표 붙이는 것을 목표로 하자, 거기까지 동의를 하는데 다양한 의견을 듣고 특히 야당 의견을 많이 듣고 지금 이제 이때다. 승리한 진영이 대통령도 이겼고 국회도 다수석이고 그 승리한 힘으로 우리 진영의 아주 묵은 숙제를 이번에 헌법에 못 박아버리자. 이렇게 하는 유혹으로부터는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돼서 예. 그렇게 하지 않고
합의되는 것만이라도 일단 이번에 먼저 개헌을 하자. 그래서 국민적 합의를 이루는데 먼저 최선을 좀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개헌은 여야 합의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죠. 근데 이제 워낙 의석이 또 의석이 그러다 보니. 자, 임지봉 교수도 기본 입장. 예, 다른 법률은 우리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이제 만듭니다만 헌법은 국민이 만드는 헌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민 투표로 헌법 개정도 확정이 되고 그러한 절차를 밟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난 38년간 지금 헌법 개정이 한 번도 안 됐는데요. 그래서 헌법을 개정할 그 필요성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38년 동안 단순히 숫자적으로 38이라기보다는 그 중간에 많은 시대 변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IT 문명이 급진전돼서 컴퓨터, 인터넷, 휴대폰, 이제 AI까지 왔어요. 그리고 중간에 코로나라는 그런 재해도 있었고 말이죠. 이러한 것을 겪으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 변화를 수렴하는 그런 개헌이 필요한데 저는 개헌을 이제는 정치권이 주도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에도 개헌 논의가 있었지만 대통령 혹은 국회의장이 이렇게 자문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먼저 이 사항을 개헌하자고 띄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은 그냥 들러리가 됐기 때문에 개헌이 실패했다. 이제는 국민이 뭘 헌법 개정을 통해서 바꾸고 싶은지를 먼저 물어보고 의견 수렴을 상당 기간 한 후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개헌의 쟁점들을 뽑아서 국민들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개헌을 하는 그러한 국민이 주도하는 개헌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영수 교수님도. 예, 저는 헌법에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특징들이 있지만 여기서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고법이다. 그리고 국민과 국가의 약속이다. 또한 시대 정신의 반영이다. 결국 이 최고법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국민과 국가의 약속을 지키되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는 그런 의미에서 개헌이 필요하고 다들 말씀하셨지만 사실 1948년 헌법 제정에서 87년까지 39년 동안에 9차례 개정이 됐는데 거기에 버금가는 38년 동안에 한 번도 개정 안 됐다는 건 그래요.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이 개헌이 이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숙제가 돼버렸다. 그런 점에서 이제 개헌의 필요성은 분명한데 좀 전에 이제 이혜훈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여기에 대한 당위성보다도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는 이제 굉장히 많은 이 접근이 필요하다. 서로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조율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제가 방송에서 토론 진행한 지가 20년이 훌쩍 넘었는데 그 20년 훌쩍 넘은 때부터 개헌 얘기를 했어요. 한 번도 성사 안 되고 오늘도 또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좀 매듭을 지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지금 뭐 기본 입장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순서대로 자, 지금 헌법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그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바꾸는 게 좋은지, 언제 하는 게 좋은지 이렇게 한번 논의를 전개해 보겠습니다. 지금 헌법의 문제, 뭐가 제일 문제입니까? 뭐 누가 최현 네. 자연스럽게 얘기하세요. 아무래도 뭐 정치 권력의 문제, 권력 구조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5년 단임의 문제, 폐해들이 너무 이제 극에 달했다. 특히 5년 단임제는 임기 중반 이후에 벌어지는 총선에서 여소야대의 결과가 나왔을 때, 그것도 이제 극심한 여소야대가 될 때는 거의 대통령은 식물 대통령에 가깝고. 또 전반기에 어떤 뭐 야당이 국회에서 너무 행정부의 행포랄까 이런 그 대통령의 월권 이런 것을 또 견제하다 보니까 국회가 오히려 또 이제 대통령을 압박하게 되고 그 대통령 권력과 국회 권력이 너무 충돌하다 보면 무한제 경쟁 충돌 이것이 결국은 생산성의 정치, 민생 우선의 정치라기보다는 정쟁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그런 이제 사항들을 우리가 많이 목격해 왔습니다. 13대 국회 이후에 총선이 10번 치러졌는데요. 전반기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 전반기에는 대체로 여대 야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중반 이후에는 또 여소야대가 됐죠. 그러니까 예외 없이 5년 단임의
임기 중반에 여소야대가 돼버리니까 임기 절반은 이제 거의 뭐 국정을 거의 하지를 못하는 무력한 이제 대통령. 전반기는 또 너무 월권적으로 대통령 권한을 행사한. 그러니까 무한 대통령 권한이 또 후반기 가면은 여소야대에서는 아주 식물 대통령, 국회가 너무 또 월권하는. 자, 이런 상황을 극복하는 이제 권력구조 개편이 돼야 되고요. 또 이제 대통령이 가동한 권한을 국회나 지방이나 시민사회로 돌려주자.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 예산권도 이제는 국회가 상임위원회를 상실해서 예결위로 그래서 국회에 넘어오는 내년도 예산안이 적어도 한 4, 5월 달에는 국회로 넘어와서 6개월 정도는 일상적인 예결위를 통해서 예산을 심의하게 한다든지 알겠습니다. 뭐 그런 통제. 그다음에 이제 권력 구조하고 대통령 권한 분산 그렇습니다. 그 정도 하시고 좀 또 다른 분들 또 하죠. 또 뭐. 아니 저기 대통령의 권한이 분산이 돼야 된다에는 이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최근에 우리가 겪고 있는 계엄 이후의 여러 가지 사태들을 보면 꼭 대통령의 권한만이 문제가 아니라 국회도 제왕적 국회가 됐을 때 이걸 뭔가 견제할 수 있는 우리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되겠다. 이게 국민적 공감대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도 보면 우리가 대통령제이긴 하지만 좀 묘하게 입법, 행정, 사법을 대통령이 거의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법부 인사에 대해서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는다든지 대법원장, 뭐 그다음에 헌재소장, 뭐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런 식으로 어쨌든 대통령이 행정을 넘어서서 국가 원소의 권한까지 가지다 보니까 행정부 수반 이외에도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권한들 그게 어떻게 보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로 노출될 때가 있으니까 이것도 좀 견제 장치가 있어야 되겠다. 동시에 그럼 국회는 문제가 없었냐? 국회도 어떻게 보면은 한 2년 만에 탄핵을 31건이나 발의하는 거는 이 국회도 정상적으로 작동됐다고 보지 않는 견해가 사실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국회도 뭔가 폐해를 노정할 때 국회도 어느 정도 좀 견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뭐 선거구제부터 시작해서 비례성을 강화한다든지 비례대표로 확대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동시에 같이 좀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력구조라는 거 안에 대통령과 국회 모두. 제가 그 뭐 권력구조, 국민기본권, 뭐 지방분권 뭐를 해야 하는지 먼저 짚은 다음에 하나씩 가려고 했는데 얘기가 좀 깊어지니까 바로 권력구조 얘기 먼저 풀고 그다음 또 나머지 과제로 갈게요. 지금 이제 두 분의 말씀을 종합하면 우선 5년 단임제를 뭐 4년 중임제나 연임제 형식으로 바꾸는 그 문제하고 동시에 대통령과 국회의 권력을 어떤 식으로 조화롭게 균형 있게 할 것이냐, 어떻게 또 분산할 것이냐. 저는 4년 중임제는 반대하지만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런 내용들인데 이제 두 분 교수님 한번 의견 줘보세요. 예, 일단 뭐 이 두 분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뭐 기본적으로 동의하는데 디테일에 들어가면 아마 또 복잡한 문제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지금 큰 틀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시대 변화라고 하는 것을 반영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냐 했을 때 이건 우리가 좀 길게 봐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대한민국이 지금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데 있어서는 개발 독재를 통한 경제 성장 효과가 크다라고 하는 거 다들 인정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있어서 또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었다고 비판도 하고요. 저는 그런 거 따지자는 게 아니라 지금은 개발 독재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그런데 시스템은 그때 시스템이 그대로 와 있다. 말하자면 이게 개발 독재는 대통령 중심으로 청와대 참모들이 모든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고 오히려 내각보다는 청와대가 모든 것을 끌고 가는 이런 시스템이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현실에는 안 맞습니다. 21세기에 안 맞는 이런 시스템을 왜 계속 가져가고 있느냐.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하는 게 편하니까.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서도 광화문 시대 열겠다라고 하고선 열지 않았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이게 단순하게 대통령 개인의 의지에 맡길 문제가 시스템을 바꿔야 될 문제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일단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국정 운영하는 것보다는 국회와 대통령의 협치가 가능하도록 청와대 참모진이 끼어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이 국회와 내각의 어떤 연결고리를 갖다가 제대로 만들어야 되고 그것들을 통해서 대통령이 그렇다고 해서
이게 또 자칫 잘못하면 제왕적 대통령이 되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법부를 장악하고 또 공천권 통해서 여당을 장악하고 이런 식으로 된다면 대통령이 3권의 일부인 정부의 수반이 아니라 이쪽 저쪽 다 장악하게 되는 이런 현상은 또 막아야 되거든요.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의미에서 서로 다른 형태의 대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리 추천제 같은 것을 통해서 총리를 국회가 추천한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하지는 않도록 하자. 예. 또 이 장관들을 의원 중에서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 있죠. 장점을 더 강조하는 사람도 있고 단점 때문에 이건 차라리 미국식으로 피해자는 쪽이 낫다 하는 분들도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논의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 임 교수님. 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이번 개헌은 정말 그 권력 구조를 개정할 거냐, 기본권을 신설할 거냐, 직접 민주주의를 도입해서 국민 소환제를 도입하고 국민 발안제를 도입할 거냐 이런 것들을 정치권이 미리 정해서 국민들에게 따라오라 하지 말고 제발 좀 국민들에게 어떤 점을 개헌했으면 좋겠는지 먼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1년 정도는 최소한 1년 정도는 국민들이 무엇을 헌법 개정을 통해서 바꾸려 하는지를 광범위하게 의견 수렴을 하고 그 방법으로는 SNS 등도 동원해서 아일랜드처럼 그런 식으로 어떤 국민 각계각층의 개헌에 관한 아이디어들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그 중에서 이제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 순서로 해서 몇 개를 골라서 그에 관해서 치열한 공론화 과정에 붙이고 그 이후에 이렇게 그에 대해서 이제 국회나 혹은 대통령이나 이렇게 개헌안 초안을 이렇게 다듬어가고 다시 국민들로부터 피드백을 받고 이런 절차를 거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권력 구조와 관련해서는 저는 이번에는 뺐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아예 빼요? 왜냐하면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국민들이 과연 대통령제, 의원내각제에 관심이 있나요? 그리고 대통령제를 유지하면 5년 단임제를 유지할지 아니면 4년 중임제로 갈지 이게 국민의 직접적인 생활과 무슨 큰 관련이 있습니까? 그런데 과거에는 개헌 저도 뭐 국회의장이나 대통령 직속의 개헌 자문위원회 많이 이렇게 위원으로 참여해보고 이야기를 해봅니다만 다 이렇게 정치인들이 국회의장이나 대통령이 개헌을 주다 보니까 정치인들의 초미의 관심사인 권력구조 개헌부터 손대려 그래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안 되더라. 권력구조를 손대면요. 그거는 여야 정치인들 사이에 너무나도 첨예한 의견이 대립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게 합의가 안 됩니다. 합의가 안 되다 보니까 다른 것들도 개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이번엔 빼자.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저는 꼭 개헌이 성공을 했으면 좋겠고 그걸 위해서는 권력 구조도 손대고 기본권도 신설하고 지방 분권도 강화하고 직접 민주제도 도입하고 단번에 모든 것을 이루려 하면 이번에도 실패한다. 과거의 개헌 논의도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정보화 시대의 급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 변화를 반영하는 그런 정보인권 조항 신설하고 또 얼마나 많은 재해들이 있습니까? 이태원 참사, 세월호 참사, 또 자연재해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기후변화. 그러한 것을 뒷받침하는 국민의 안전권 같은 기본권 조항 그거를 도입하고 신설하고 그리고 제가 많은 이렇게 국민들을 만나보니까 그 국민 소환제를 원하는 여론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국회의원이나 심지어 대통령까지도 물론 임기는 짧지만 워낙에 이렇게 선거로 뽑아놓고 나면은 바로 이제 돌변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민 소환제 또 국민들의 직접 참정 욕구도 굉장히 강화됐어요. 그런 것들을 국민 발안제도 있고 그러니까 헌법 개정안이나 법률 개정안을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이 발의하는 것 발안제도 도입해야 되지만 제가 다녀보고 물어보니까 국민 소환제
그러니까 임기가 보장된 선출직 공무원들도 임기 전에 너무 실정을 하면 일정 수 이상의 국민들이 이제 파면해 버리는. 알겠습니다. 그런 제도의 도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 교수님을 통해서 그 권력구조 외에 뭐가 필요한지가 쭉 나오긴 했는데 먼저 권력구조부터 좀 집중 논의하자 했는데 이번에 빼자는 얘기까지 나오니까 좀 복잡해지긴 합니다. 예, 어쨌든 뭐 임 교수님 말씀대로 국민들의 여론을 중시하는 뭐 그런 것은 원칙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 임기는 이제 4년 중임 정도로 하는 것이 다수 국민의 뜻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대통령의 권력 구조 그러니까 대통령 중심제는 또 유지되는 것이 맞다. 지금은 뭐 의원 집중제라든지 내각제라든지 이런 것은 좀 시기상조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럼 4년 중임의 대통령 중심제를 유지하는 조건에서 대통령의 권한, 권력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측면에서 가장 이제 핵심이 되는 것이 아까 우리 장 교수님 말씀하셨던 총리 문제인데 국회 추천 총리를 헌법에 조문화하면 여소야대일 경우는 내각제로 운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중심제라는 그 헌법 정신과 조문과 충돌이 되는 거죠. 총리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매우 이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예를 들어서 주기일치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임기 중반에 총선이 있었는데 여소야대가 일상화되는 그런 정치 관행이 계속된다라고 전제를 하면 임기 중반부터는 사실상 국회에서 다수가 된 야당의 당수나 또는 추천된 유력 인사가 총리가 되면 지금의 헌법상으로도 총리의 권한이 막강하지 않습니까? 재청권이 있고 인사추천권도 있고 또 국정 운영의 중심이 될 수 있는 행정부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대통령이 사실상 두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야가 대통령이 각각 한 명씩 있는 그런 행정부 구조로서 과연 효율적인 국정 운영이 되겠냐. 대통령과 총리가 충돌하는 프랑스의 사례들을 우리 많이 봤습니다. 세 번의 동구정부 속에서 결국 대통령과 당이 다른 총리가 되니까 정상회의도 총리와 대통령이 동시에 참석하는 그 국가의 위신 자체가 아주 우습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프랑스가 2000년 초에 개헌을 통해서 결국은 대통령의 임기를 줄이고 5년 중임으로 하되 대통령 선거 한 달 후에 총선을 있게 해서 사실상 여소야대가 아니고 여대야수가 일상화되도록 그래서 그 이후에 20년 동안 프랑스는 한 번도 여소야대가 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국정 안정을 이루는 것이 개헌의 목적이 돼야 된다. 권력 분산도 마찬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 중심제를 유지하는 조건 하에서 권력 분산을 도모하는 것이 국민의 뜻에 맞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이혜원 전 의원은 4년 중임제에 반대라고 그러셨죠? 네, 그거 좀 이따 말씀드리고 먼저 말씀하신 이번에는 권력 구조는 빼자 그러셨는데 전 좀 생각이 달라서요. 왜냐하면 기본권 제일 중요하다고. 헌법의 가장 중요한 기본은 기본권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기본권이라는 것을 구현해내는 장치, 구동장치가 사실은 권력 구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국가 권력을 어떻게 조직하고 또 행사하고 통제할 것인지에 대한 게 헌법에 나와 있는데 기본권은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지금 뭐 AI 시대가 됐다. 정보 기본권이 필요하다. 심지어 디지털 프라이버시권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건 이번에 담겨지면 제일 좋지만 설사 이번에 조금 못 담겨진다 하더라도 비슷한 다른 조항들이 있어요. 헌법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합의 법률로 얼마든지 충분히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국가도 의무를 다하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권력 구조는 지금 이제 개헌 이후 개헌만이 아니라 그 전부터 우리가 굉장히 정치가 불안정하면서 국민들이 삶이 힘들게 되고 삶이 힘들게 된 게 딴 게 아니라 민생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정치의 목적은 민생을 해결하는 거잖아요. 근데 정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민생 해결이 안 되는 이 정치적인 문제는 왜 생겼냐? 이건 어떻게 보면은 과도한 대통령의 권한 그리고 또 국회의 또 과도한 권한 이게 둘이 계속 충돌하면서 갈등과 분열과 대립으로 완전히 대결로 치닫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줄이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저는 국민의 기본권이 구현되기가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권력 구조가 이번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까 4년 중임 얘기는 왜 반대하셨나요? 예,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 권한이 강하다고 지금 다들 얘기하시는 것도 들어보면 근데 대통령 권력이 강한 거는 임기 때문에 강한 게 아니라 사법
헌법과 입법까지 통제하고 있는 각종 장치들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 헌법의 1조 1항에 있는 대로 삼권 분립이 지켜지면 대통령 권한이 이렇게까지 과도하게 제왕적 대통령이 되지 않고 국회와 그렇게 일일이 대결 충돌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법부의 지도부를 대통령이 임명한다든지 아니면 뭐 당을 장악한다든지 그리고 심지어 국회에 의원 내각제 요소가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우리 대통령제는 예를 들면 법률 제청권을 왜 행정부가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예산도 국회에다 온전히 넘겨주지 않고 예산 법률주의가 지켜지지 않고 예산도 다 정부가 대통령이 쥐고 앉아서 모든 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좌지우지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상권 분립에 맞지 않는 권한들은 잘라내고 그 대신 임기는 4년을 하게 되면 4년 하게 되면 당연히 중임이 나옵니다. 중임이나 연임이나 그냥 단임으로 4년 단임을 하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근데 4년이 연임이 되거나 중임이 되면 이거는 8년 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과도한 대통령 권한을 걱정하면서 왜 임기를 늘려주어서 장기 집권의 길을 열어주려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되고 그냥 5년 단임을 유지하자. 5년 단임을 유지하면서 대통령의 사법부와 입법부와 온갖 그 대통령제에 걸맞지 않는 알겠습니다. 기형적인 권한들은 잘라버리자. 총리 추천제에 대해서 우리 최 의원께서 좀 걱정을 하셨어요. 장 교수가 거기 한번 답변해 보시고 제가 조금 정리할게요. 예, 일단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국민이 요구하는 것과 실제로 이 메커니즘이 돌아가는 게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임종훈 교수님 말씀하셨을 때 이제 국민이 원하는 걸 들어보자라고 하시면서도 이제 권력 구조는 빼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국민들이 원하는 국민들이 권력 구조를 원하면 해야죠, 당연히. 그런데 지금 제 이야기는 아니 조금만 더 일방적으로 들어보세요. 권력 구조를 띄우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 문제가 처음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됐을 때부터입니다. 그리고 그때 국민들에서부터 먼저 헌법 개정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이제는 해소하는 그런 헌법 개정하자. 이게 촛불혁명의 완성이다. 계속 얘기했었던 게 10년이 채 안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게 이제 열기가 좀 식었죠. 그런데 그때 시작된 시민단체들이 여전히 그 얘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점을 우리가 가볍게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또 이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결국 기본권 치면 조금 전에 이혜훈 의원님 얘기하신 것하고 이제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기본권을 아무리 헌법을 규정해 놔도 국가 권력이 오남용되면 그러면 침해되는 거 아니냐. 이 국가 권력을 통제하지 않으면 기본권 제대로 보장 못 된다. 물론 새로운 기본권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기본권조차도 제대로 보장 안 되고 침해되면 그건 무슨 소용이냐. 이런 것들이고요. 이 맥락을 조금 달리해서 말씀하신 이제 이 국회에서 이제 총리를 추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민주화 직후와 근 40년이 지난 현재를 비교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야 이제는 정말 40년 동안 많이 발전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좀 발전하는 듯하고 평화적 정권 교체도 있고 하더니 오히려 요즘은 후퇴하는 거 아니냐. 그 얘기의 핵심은 이 대화와 타협의 민주정치가 점점 실종되고 있고 진영 간의 갈등이 극단화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으로 가장 많이 얘기되고 있는 게 승자 독식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이 승자 독식이라는 것 때문에 하다 보니까 정권 뺏기면 아무것도 아니더라. 정권 가진 쪽에서 모든 걸 다 좌지우지하더라. 승자 독식이라고 하는 게 이제 대통령제 특징이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부터 이제 원래 위너 테이크스 올 그 얘기 나온 거고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결국 승자 독식이 아니라 이제 좀 양쪽에서 서로 자기 몫을 어느 정도 가지고 말하자면 상대방이 실패해야만 내가 기회를 갖는 게 아니라 대통령? 그래 그거 열심히 잘하는 거 인정해. 하지만 우리가 추천한 총리가 일 더 잘해. 이른바 선의 경쟁이 가능한 시스템. 이게 되지 않으면 지금 현재의 이런 극단적인 대결로는 깨뜨릴 수 없다. 그래서 바로 저 장영수 교수의 문제의식을 받아가지고 얘기가 좀 더 복잡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권력 구조와 국회 개헌, 헌법 개헌에 플러스해서 국회의원 선거제도도 좀 대폭 손을 대면, 그래서 절대 어느 한 당도 다수당, 그 과반 이상의 다수당이 나오기 어려운 그런 다당제가 구조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그런, 예를 들면 중대선거구제라든지 비례대표의 대폭 확대라든지 이와 같은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 강화라든지 이런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개편을 동시에 진행하면 국회가 다당제가 될 것이고,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할 때는 자연스럽게 누군가 협치의 파트너를 잡는 연정 시스템 같은 식으로 굴러가지 않겠느냐, 이런 아이디어도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예. 과거의 군사 정권 때는 사실은 제3당 정도까지는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는 오히려 미국식으로 우리도 양당제로 이렇게 가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후에 실제로 이제 선거구제라든지 이런 걸 바꾸면서 지금 양당제가 굉장히 오래됐죠. 강화됐죠. 강화됐고, 이거야말로 정말 극한적인 정치 대결, 죽기 살기식, 예. 이런 정치 문화를 낳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많은 국민들이 다당제를 또 선호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선거구제를 포함한 선거법을 바꿔야 돼요. 예, 예. 그런데 그거는 개헌 사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거법 선거구제는 선거법을 바꾸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개헌 사항에서는 이제 넣지 않은 거였고, 당연하죠. 선거구제는 제가 이런 방송 프로, 토론 프로에도 많이 나와서 벌써부터 이야기했습니다만, 비례대표 확대하고, 그 다음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예. 그게 문제가 있다면 단점을 좀 보완해가지고 그렇죠. 여야 합의로 그런 것도 이렇게 선거구제로 좀 받아들이고, 이런 식으로 하면 다당제로 가는 길이 있는데, 저는 오히려 그런 선거구제를 이제 법을 개정해가지고 바꾸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결국에 가서는 이 양대 거대 정당이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못 해왔어요, 여태까지. 그러니까 자신들의 양대 정당의 기득권 구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부러 비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닌가, 결과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뭐 권력 구조를 이번에 하지 말자는 것은, 저는 제가 생각하는 개헌은요, 순차적인 개헌이에요. 네, 예. 38년 동안 헌법 개정을 한 번도 못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 개헌의 물꼬를 터야 된다. 38년 동안 개헌의 실패를 거듭해왔기 때문에 개헌 실패의 관성이 네. 붙은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합의가 가능한, 여야 합의 가능하고 국민들도 원하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라든지 혹은 정보인권이라든지 이런 기본권 조항 신설이라든지 또 직접민주제 도입이라든지 요런 몇 개만 딱 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나. 그 다음에 개헌의 물꼬를 트고 나서 권력 구조에 대해서도 또 심층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개헌 작업에 나서는 것이 저는 효율적이다고 생각합니다. 뭐 저는 뭐 헌법 개정 특위위원도 했고 또 정개특위도 해봤습니다. 정개특위는 주로 이제 선거법을 이제 개정하는 법률에 관계되는 사안이고, 헌법은 뭐 다 헌법 개정 사안인데 두 개 다 어렵죠, 사실은. 그런데 제가 두 특위를 다 하면서 겪은 것은 선거구제 개편이 개헌보다 더 힘들더라. 더 어렵더라. 예, 이거는 뭐 의원들의 정당끼리 이해관계가 워낙 다르고 또 수도권과 또 지방의 이해관계가 다르고요. 또 영남과 호남의 정치 기반을 둔 또 정치 세력 간에 또 다르기도 하고 또 이해관계 일치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소선거구제냐 아니면 중대선거구제냐 또는 비례성을 확대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처럼 할 것이냐. 자, 이런 그 속에서 합의를 하려면 상당히 힘들다. 또 국민들도 소선거구제가 또 많을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뭐 비례성을 또 확대하자는 쪽에 또 많을 때도 있고 국민들의 의견도 상당히 갈려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 봤을 때 동시에 하면 좋지만 하나를 먼저 우선하자라고 하면 저는 헌법 개정이 더 오히려 더 쉽다. 왜냐하면 4년 중임제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 상당히 높고요. 또 대통령 중심제가 돼야 된다. 이 두 가지를 기본으로 하는 속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장 교수님이 이제 모든 것을 이제 대통령이 독식한다.
그것을 이제 이 대통령 중심제와 또 임기를 4년 중임을 한다는 전제 하에서 과도한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나 지방으로 분산시키자.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의 4대 권한이 예산권, 법률안 제출권, 감사권, 인사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률안 제출권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예산권인데 예산권을 그래서 국회로 권한을 많이 넘겨주는데 그래서 하반기에 9월 달부터 예산 심의하면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국회의원도 잘 몰라요. 예. 정부만 딱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상반기 한 4월 달까지는 국회에 내년도 예산을 넘겨주고 예결위가 특위가 아니고 상설화시켜서 알겠어요. 하자는 거. 그다음에 이제 인사권의 문제는 이제 국회 동의제, 총리만 지금 동의제지 않습니까? 그럼 장관까지 확대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는 이제 상당히 이제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 어려운 문제죠. 그건 국회 논의가 국민들의 동의가 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다음 중요한 것은 이제 감사권인데 감사원이 대통령을 견제하고 감시하라고 준 기관인데 대통령 직속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국회 산하로 하든지 아니면 감사원의 역할이 이제 두 가지지 않습니까? 직무감찰과 회계검사. 그럼 회계 문제는 예산의 문제니까 국회 소속으로 하더라도 직무와 관계되는 감찰은 독립적인 기관으로 해서 오히려 대통령 권력이나 행정부 권한을 좀 견제하도록 하자. 이렇게 서로 좀 상호 나누어서 대통령 권한을 좀 분산하는 쪽으로 논의가 좀 전개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정치를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답답해하고 속상해하는 거는 대통령도 문제가 있지만 국회도 문제가 있다거든요. 네. 저도 국회에 있었던 사람이지만 국회가 문제가 있다는 건 인정해야 되고 그러면 국회는 문제가 없는데 대통령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만 다 잘라버리면 그럼 국회는 온전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거든요. 대통령 권한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과도하게 가지고 있는 것들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저는 제 생각에는 어쨌든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가지고 있는 권한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손대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까 이제 총리 문제도 있었지만 사실 총리는 행정부 수반으로서 총리와 대통령은 러닝메이트처럼 협력을 하면서 가야 되는 것이 일이 더 잘 돌아간다고 보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우리 의원님 장관 임명권에 대해서도 국회가 동의하도록 하면 어떠냐 하시는데 저는 그건 그렇게 하자는 건 아니고 이제 그런 얘기가 있다 그러셨죠. 논의를 해볼 만하다는 거죠. 논의해볼 필요도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 게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행정부를 어떻게 꾸리고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5년 후에 자기가 어떤 책임을 질 건지는 권한과 책임을 오롯이 주는 게 맞다. 하지만 삼권 분립을 위배하는 사법부의 인사권까지 개입하는 거라든지 뭐 다른 국회까지 장악하고 당을 통해서 공천권까지 개입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리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국회가 그러면은 국회도 제대로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서 물론 선거법 개혁이 더 힘들죠. 저도 정치개혁 특위 내 보니까 정말 원수 되더라고요. 많은 의원님들한테.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기회에 국회가 문제 있다는 걸 온 국민들이 다 알게 되셨으니까 국회도 이제 뭔가 견제와 균형에 작동하는 국회가 되려면은 뭐 어느 한 정당이 200석 가까이를 가지고 앉아서 완전히 그냥 대통령도 좌지우지하고 사실 탄핵을 31건이나 발의한다는 건 이거는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갔다고 보기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런 부분을 견제하려면 결국은 저는 중대선거구제, 그다음에 연동형 비례제. 그러니까요. 근데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은 했지만 지금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기형화돼 있으니까 위성정당. 그러니까 정상화하는 거.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보면은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할게요. 대선 결선 투표. 결선 투표제. 예, 이것까지 해서 선거구제 개혁을 국회와 대통령이 너무 아까 저는 교수님 말씀에 너무 공감하는 게 승자 독식 때문에 사생결단이 생기는 거잖아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양쪽을 다 좀 완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오늘 여기서 나온 얘기들도 굉장히 내용이 방대하고 복잡합니다. 제가 그냥 최대치와 최소치로 이렇게 나눠서 말하면 지금 말씀 나눈 것들이 권력 구조를 개편하면서 대통령의 권한을 상당 부분 내려놓는 걸 전제로 국회의원들에게 국회의원 선거제도까지 빅딜을 한번 해봐라 라고 해서 정말 빅딜이 되면 그러면 권력 구조 개편과 선거구제 개편이 동시에 진행이 되면서 대통령 권한도 좀 줄이고 국회의 권한도 견제할 건 견제하고 다당제가 구조화되도록 하는 이게 아마 최대치가 될 것이고요. 하나도 합의가 안 되면 최소치는 최소한 뭐 지방선거나 총선과 대통령 선거를 일치시키는 정도, 임기 조정 문제
요 정도가 최소치가 아닐까 싶은데 우리 이혜훈 의원은 그것도 반대시라 최소치가 어떻게 될지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네요. 오늘 뭐 이야기는 요 정도까지만 권력구조 다루고요. 아까부터 임지봉 교수가 강조하신 기본권 이번에는 좀 해보자. 이게 아까 뭐 정보 기본권, 안전의 문제, 또 아주 중요한 환경의 문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다른 분들은 국민 기본권이나 지방분권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게 꼭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장영수 교수님 의견 잠깐 주시고. 뭐 지금 사실 기본권에 대해서는 이제 백가쟁명이라고 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뭐 이것도 이제 임종국 교수 간접적으로 얘기했다고 할 수 있는데 최근에 있어서 이제 코로나 사태 등 혹은 기후 위기 등 이런 관련한 것들도 이거 기본권을 규정하자고. 예.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문제도 기본권으로 규정하자. 뭐 지방 소멸 문제도 기본권으로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이게 한도 끝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조율 조정이 필요한 건데 저는 여기서 이제 떠올리는 게 2017년 국회 개헌특위가 구성이 되었을 당시 그때 한 1년 하면서 국민들에게 다양한 의견들 제출해라, 제시해라라고 했었고 또 전국 주요 도시를 돌면서 개헌 토론회의에 나와서 얘기해라. 맞아요. 이렇게 했었습니다. 저도 그때 자문위원으로서 뭐 여러 군데 행사에 같이 가봤었는데 문제는 이게 열기가 너무 뜨거우니까 국민들끼리 싸워요. 예를 들어 한쪽에서는 연방제로 가자. 이렇게 해야지 이제 지방분권 제대로 된다라고 하니까 다른 쪽에서 무슨 고려연방제 하자는 거냐 이러면서 이제 결사반대다 하고 어느 쪽에서는 이제 이거 양성평등 하지 말고 성평등 하자 그러니까 또 다른 쪽에서는 이거 뭐 동성애 허용하자는 거냐 결사반대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도 임종국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 개헌으로 일단 시작해야 된다. 네, 최소 개헌. 예, 여기선 동의하는데 다만 이제 권력 구조를 이제 빼자보다는 이 시급성과 절박성. 당장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게 뭐냐. 그리고 그것들을 쭉 리스트업을 한 다음에 그중에서 국민적인 공감대가 가장 큰 거. 기본권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최우선 순위부터 몇 가지만. 기본권뿐만 아니라 권력구조까지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야 합의가 가능한. 물론이죠. 그러니까 요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지 될 거다. 그리고 이제 임종국 교수님 비슷하게 말씀하셨는데 다만 이 시급성과 절박성 문제는 명시적으로 언급을 안 하셔서 이제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 리스트도 국민이 만들게 하자는 거예요. 그렇죠. 국회에서 혹은 뭐 대통령이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투표해 보세요. 뭘 제일 원하세요? 이게 아니고요. 저부터 리스트를 만들 때도 국민들이 먼저 이제 순서를 정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것이 국민이 주도하는 국민의 헌법을 만드는 길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아까 선거구제에 관련해서 아이디어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짧게 말게요. 그러니까 국민 발안제를 도입해야 돼요. 국민 발안제라는 게 뭡니까?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이 헌법 개정안이나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게. 낼 수 있게. 그러면 이제 지금 선거구제에 관한 공직선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국민 발안제를 발안권을 국민들에게 주면 국민들이 그야말로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니고 국민들이 원하는 국민들이 가지고 싶은 그러한 선거구제를 입안에서 발의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물론 그에 대해서는 다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검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이렇게 선거구제 같은 그러한 선거법이 이렇게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이렇게 개혁이 이렇게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국민 발안제를 통해 가지고 선거구제라든지 이런 선거법들, 정당법들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일정 수 이상의 국민들이 발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선거구제 저거는 국회의원들은 제척 사유가 있어야 되죠. 그런 거 아닌가요 원래? 그런데 국민이 발안하더라도 결국 국회에서 표결로 통과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참 어려운. 아니 근데 지금 발안제가 일각에서 한 거 그리고 저희가 월요일 날 국회 미래개헌 자문위원회가 이제 종료했죠. 임기를 종료했잖아요. 했는데 거기에 이제
담겨 있는 일안에 이런 게 있습니다. 발안제가 들어와 있는데 발안제는 국민들 일정 기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회의원 선거인 수의 2% 100분의 2라고 돼 있어요. 2%가 발의를 하면 그거는 국회를 통과하지 않고 바로 국민투표에 붙이는 걸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모든 국민이 발의한 게 국회에서 표결로 가는 게 아니에요. 국민투표로 바로. 국민투표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 경우에 그리고 88만 명만 서명하면은 그냥 무슨 법이든지 알겠습니다. 되거든요. 그럼 이거 저는 퍼센트는 좀 조정해야 된다고 봐요. 88만 명은 너무 숫자가 작아서 예. 현지 지금 안은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건 굉장히 좀 많은 어떻게 보면은 소모적인 논쟁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러네요. 국민 발안제와 동시에 바로 국민투표로 가는 방안은 특히 이 선거제도와 같이 국회의원의 이해관계가 달려있는 문제에서는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국회를 거치지 않을 수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예. 자, 이제 그러면 어떤 시기에 언제 어떤 방식으로 개헌을 추진하는 게 좋을지 이게 또 어쩌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논의를 진행할 텐데 어떠세요? 당장 국회에서 개헌특위를 만들고 우리 임재범 교수 얘기처럼 국민들한테 바로 의견을 묻는 그런 자리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국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또 국민들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것은 뭐 대원칙이 돼야 돼요. 예. 저희들도 이제 헌법특위를 하거나 정개특위를 할 때 안이 만들어지면 전국 투어도 하고 그러니까요. 또 아주 뭐 심층적인 FGI라고 해서 국민들을 아주 한 200~300명 분만 모셔서 아주 집중적으로 1박 2일 동안 또 토론도 하게 하고 또 여론조사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자유롭게 또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뭐 함을 만든다든지 다양하게 해봤는데 지금 뭐 개헌안에 대해서 새롭게 국민들의 의사를 다시 전면적으로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잘 정리해서 다시 국민들에게 내놓을 때는 국회가 있는 이유도 국회에 몫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의견들을 우선순위나 또 여러 가지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이제 다 봐서 합의가 되는 것은 합의되는 대로 단일안으로 만들고 합의가 되지 않는 것은 1안 2안 정도로 축약해서 또 국민들에게 여쭤보고 자,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묻는 것이 너무 좀 과도하게 진행이 되다 보면 시간이 너무 소모적일 수도 있다. 그동안의 논의라든지 국민 의사가 집약돼서 정리된 것을 너무 가소평가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국민 발안제도 이제 우리 이혜원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것이 이제 한쪽에서 100만 명 모으면 다른 쪽도 100만 명 쉽게 모으거든요. 그러니까 예, 너무 그러다 이게 버리면 작아. 이게 소모적으로 또 간다. 특히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국민투표를 할 수 있다는 그 전제는 중간에 허들이 아주 요건이 강화돼야 강해야 됩니다. 되죠. 예. 특히 88만 명은 우리나라는 너무 이제 작아요. 정부화가 세계적으로도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예. 정보가 빨리 공유되고 의사도 빨리 집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너무 작게 국민들의 요건을 낮추다 보면 이것이 또 다른 정쟁 네. 또 시민과 시민들끼리의 어떤 갈등 양상으로 돼서 결국은 개헌도 안 되고 알겠어요. 더 복잡하게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이고 한 가지만 제가 이제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국회가 이제 과도하게 또 대통령을 견제한다 뭐 그런 폐해도 이제 시정이 돼야 되지만 대통령의 이 소위 제2요구권 거부권도 남발하는 것도 국민들이 만들어준 국회 의석 분포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또 다른 반민주적인 농구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알겠어요. 국회의 그 다수당의 행보도 견제해야 되지만 대통령의 지금 그 제2요구권 거부권도 무조건 국회에서 통과된 국회가 국민들이 만들어준 결과로서 또 대리해서 예. 이렇게 한 것을 무조건적으로 거부권만 행사하는 이런 것들을 오히려 합리화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하는 그런 말씀도 네. 동시에 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뭐 여러 대통령이나 국회의장 직속 자문위원회에 들어가 보면요 자료를 줘요. 논의에 앞서서 거기에 보면 정말 거의 온갖 헌법 조항을 막론하는 모든 내용 다 쟁점에 대해서 표가 만들어져 있어요. 2018년 헌법 개정 자문위원회 안 그래가지고 뭐 어떠고 18년은 어떻고 그 이후에는 어떻고 그 다음에 그것도 단일안이 아니라 1안, 2안, 3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료는요 이미 다 있어요.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국회나 뭐 대통령이 지금 국민들에게 제시할 필요는 저는 별로 없다고 보고 오히려 국민들이 뭘 원하냐. 그래서 이게 추려지면 예. 그때 이제 그 자문위원회 안들이 예. 제공이 되면 되는 거죠. 아까 장영수 정보처럼. 교수가 말한 시급성, 절박성의 국민적 우선순위를 추려보자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도로 보면 금년이 2025년, 내년이 26년이고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28년에 총선이 있고요. 2030년이 되면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2030년에는 또다시 지방선거가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선택하기 나름입니다만은 만약 지금 정권의 임기 내에 내년 지방선거나 28년 총선과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할 수 있다면 2030년에 지방선거와 대선을 일치시키면서 그 헌법의 발효 시점을 삼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타임 스케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년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일단 우리 헌법이 너무 지체되고 있다. 지금 38년 동안 개정되지 못하고 시대의 변화를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 경쟁 국가들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이 그만큼 떨어지고 있다. 예. 이렇게 보고 이건 빨리 할수록 좋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는 오히려 저는 내년 지방선거는 마지노선이고 가능하다면 그 전에라도 해야 된다. 그리고 한 번으로 끝내지는 못한다. 개헌도. 그렇죠. 이제 최근에 있어서는 그래서 너무 개헌을 까다롭게 하지 말고 좀 연성화하자. 그래서 조금 더 쉽게. 독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국민투표가 없거든요. 이제 의회에서 3분의 2 다수로 통과돼야 되는 것까지는 같은데 국민투표가 없다 보니까 우리 헌법보다 1년 늦게 제정됐는데 지금까지 60차례가 넘게 개정이 됐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우리는 지금 단점이 너무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일단 최대한 빨리 개정하고 그 개정이 가능하도록 뭐 합의되는 최소한의 부분이라도 1차 개정하고 할 수 있는 것부터 빨리빨리 하자. 그렇죠. 그리고 뭐 지금 뭐 지방선거냐 총선이냐 하셨는데 지방선거 1차 하고 그리고 남은 거 총선 때 또 하고 알겠어요. 그리고 또 나오면 또 그 세 번째 헌법 개정 또 생각해야죠. 그럴 수도 있네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최소 개헌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셨잖아요. 예. 근데 최소 개헌이라는 얘기는 다음이 후속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있어요. 하는 거기 때문에 최소 개헌 더하기 단계적 개헌이 돼야 되고 상시 개헌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지금 그러니까 헌법 개정을 좀 연성화하자. 저는 동의하는 게 지금은 발의도 국회 과반 이상 발의가 찬성이 있어야지 발의가 되고 대통령이 발의하거나 대통령은 대부분 임기 초에는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기 싫어서 안 하려고 그러시고 어느 대통령이든 대통령 또 후반기에는 힘이 없어서 할지도 못하고 차기 권력이 뜨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국회가 이제 시발을 걸어야 되는데 국회가 이제 발의도 과반이라 해야 되고 통과가 되려면 어쨌든 3분의 2가 되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국민투표에 선거인수의 과반을 얻어야 되잖아요. 제적에 투표율이 지금 과반도 안 되는 상황에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그 난관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연성화하는 것도 그렇죠. 방법이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미래개헌 자문위원회 안에서 예. 그 헌법 개정 절차와 기준을 조금 완화하는 그런 기준안들을 담았습니다. 그 좋은 저는 생각입니다. 이제 조금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데요. 이제 개헌에서 대통령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 대통령은 헌법 발의권도 있을 뿐만 아니고 전국을 주도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개헌에 대한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나라 지금 정치 현실에서는 가장 중요한 개헌 성사 여부의 핵심이 되는데 이제 정권이 이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2달이 돼 가지 않습니까? 이 시점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앞으로의 5년 안에서 개헌의 적기가 어떤 때냐를 놓고 잘 판단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처음부터 이제 임기가 이제 시작하는 마당에 최소주의 원칙의 개헌이 돼야 된다. 너무 그 목표를 낮게 잡는 것도 저는 좀 오히려 그게 이제 바람직하냐. 오히려 높은 쪽으로 전면적인 개헌, 기본권이라든지 권력구조라든지 지방분권이라든지 헌법적 절차, 개헌 절차까지도 일단 안을 다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러면 국민투표를 동시선거로 그러니까 총선과 같이 하든
지방선거와 같이 하든 아니면 별도로 네. 선거가 없는 27년도에 하든 그는 저는 이제 그것은 준비되는 만큼의 또 국민들 동의가 있는 시기에 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처음부터 내년에 지방선거에 무조건 맞춰야 되니까 그럼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것만 하자. 그러면 기본권 중심으로 해서 아까 여러 가지들 그 정도 또는 지방분권은 뭐 어떤 합의 수준이 높으니까 그 정도로 하자. 그러면 이제 그 권력 구조는 서로 합의가 잘 안 될 공산이 크니까 그 문제는 또 다음에 하자. 그러니까 연성화로 하자.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과연 그렇게 생각대로 잘 되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저는 내년에 지방선거에 꼭 맞추어서 우리가 개헌을 성사시키자 하면 오히려 개헌 성공 못 시킬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오늘 대통령께서 개헌의 대장정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예. 국회의장은 최소주의 원칙 하에서 시급하게 할 수 있는 거는 빨리 하자. 그럼 권력 구조는 어떻게 할 건데? 그렇게 여쭤보면 그럼 국민적 합의 수준이 높은 4년 중임 정도로 하고 나머지 대통령의 권한은 다음에 하자. 예를 들면 또 이렇게 이제 안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나라의 이 헌법 개정이 과연 연성화될 수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다시 되돌아보면 이왕 한 번 할 때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대통령의 의지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그것이 28년도 총선과 함께 개헌을 반드시 한다. 3년 정도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런 아니면은 아예 선거가 없는 27년. 27년도를 목표로 해서 앞으로 2년 정도는 충분히 국회의 헌법특위 또 대통령의 행정부 내에서도 또 안을 만들고 대통령안과 국회안을 하여튼 어느 시점에서는 절충해서 국민들에 내놓는 그래서 저는 전면적인 개헌을 목표로 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임 교수님. 예, 방금 그 헌법 개정 절차 연성화 문제를 여러분이 말씀하셔서 제가 좀 한쪽은 연성화, 한쪽은 한 번에 세게. 그런데 헌법 개정 절차 조항은 우리 현행 헌법 128조부터 130조인데요. 결국은 이제 국회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국회에서 의결한 걸 다시 국민투표에서 예.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에 투표자 과반수 찬성이에요. 제적 과반수 찬성이 아니고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거 비교헌법적으로 보면 굉장히 까다로운 헌법 개정하기 어려운 그런 개정 절차 조항인 거는 맞는데요. 근데 이러한 어려운 헌법 개정 절차 조항을 법률 개정과 비슷하게 연성화시킨 거는 그거는 헌법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헌법 개정의 한계에 속한다는 게 헌법학계의 통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정 절차 조항을 연성화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는 부분에서 오해가 좀 법률처럼 연성화하는 건 아니고요. 법률과 차이는 시기와 분명하고요. 관련해서 두 분이 얘기하신 연성화가 헌법 그 개정을 국회 과반수 이렇게 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그건 그렇지만 그 연성화도 이게 과연 이제 합의할 수 있는 최소한부터 하자는 그런 뜻이죠. 예. 그러니까 개정 절차 조항을 개정하자는 거예요. 그 내용을 강조하시는 그냥 서로 다른 이슈예요 지금. 예, 알겠습니다. 헌법의 개정 연성화와 그다음에 최소 개헌이라는 거는 전혀 다른 얘기죠. 아무튼 근데 그 개정 절차 조항에 관해서보다 제가 시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시기. 예, 저는 장영수 교수님하고 오랜만에 의견 일치를 보는데요. 예, 저도 할 수 있는 것부터 빨리. 네. 1차 개헌, 2차 개헌으로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38년 동안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두 번을 동시에 해도 저는 뭐 무리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1차 개헌은 그러니까 지금 이미 국민들 이 다수가 지지하고 있고 여야가 어느 정도 합의된 거 5.18 그 정신 전문 수록 같은 것은 이미 윤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 공약했잖아요. 그리고 정치인들이 다 합의를 봤단 말이에요. 여야도. 그다음에 국민들도 절대 다수가 지지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새로운 정보인권들 신설하는 거 어느 국민이 반대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접민주주의, 국민소환제라든지 이런 거 도입하는 거 국민들이 의견을 수렴해보고 원하면 그것부터 하고 그다음에 그 시기는 저는 지방선거가 아까 마지노선이라 그러셨는데 저는 1차는 지방선거 할 때 하고 알겠어요. 2차는 권력구조를 포함해서 국회의원 선거 할 때 했으면 좋겠는 게 왜냐하면
선거 이 국민 투표라는 게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전국 단위의 선거를 할 때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 투표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어느 정도를 할 것이냐서도 약간 의견이 다릅니다만 그래도 다수는 할 수 있는 것부터 빨리 하자. 조금이라도 좀 하자. 이런 의견이 지금 세 분의 의견을 주셨고요. 자, 이제 마무리하면서 오늘 주제에 대한 데이터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빅데이터 이슈 분석 김시원 아나운서가 정리해드립니다. 빅데이터 이슈 분석, 개헌을 키워드로 빅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지난 6월 14일부터 7월 14일까지 한 달 동안 뉴스, 커뮤니티, SNS 등에서 집계한 총 정보량은 약 4,300건입니다. 뉴스 정보량의 추이를 살펴보면 7월 4일 정보량이 가장 많았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4일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개헌을 국정과제로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기사가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 투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개헌 구상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개헌 연관어를 살펴보면 국민, 국회, 헌법 등을 볼 수 있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개헌 관련 정책 추진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헌법 개정과 법률 재개정을 제안할 수 있는 국민 발안제 등의 의견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개헌 방안을 모색하는 학술대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개헌 절차에 대해서는 중요하고 합의 가능한 사안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개헌 로드맵을 마련할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전국 시도지사들은 중앙에 집중된 권한과 재정을 대폭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며 지방 분권형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앞서 시도지사협의회는 국회에 지역대표형 상원을 도입하고 중앙과 지방정부가 대등한 관계로 정책을 심의하는 내용 등이 담긴 분권형 헌법 개정안을 공개했습니다. 다음으로 개헌의 감성 키워드를 분석하겠습니다. 중립감성어 논의와 필요한을 볼 수 있습니다. 개헌 논의가 무르익어가는 가운데 국민 과반 이상이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선호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의 선호도는 28%에 그쳤고 내각제와 이원집정부제는 각각 7%와 3%에 불과했습니다.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은 개헌이라고 하면 통치구조 이야기로만 이어지는데 통치제도부터 바꿀 것이 아니라 헌법에서 어떤 부분을 보완할지 우선순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지금까지 개헌을 키워드로 알아본 빅데이터였습니다. 이제 8월 달이 되면 여야 모두 전당대회를 거쳐서 새로운 지도부가 발족되게 됩니다. 아마 그때까지는 경황이 없을 것이고요. 국회도 이제 개헌특위 같은 걸 준비를 했다가 문제는 대통령의 의지 또 여야 지도부의 의지가 합쳐지기만 한다면 좀 속도를 빨리 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기를 좀 기대해 보면서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우리 장영수 교수님부터 한 1분 정도씩 한마디씩 해주시죠. 저는 이 개헌이라는 일 자체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중대한지 사실 2017년에는 이 대선 블랙홀이 개헌 블랙홀을 삼켜버린 그런 상황이지만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과 전문가와 정치가 모든 분들의 소통과 합의가 필요하고 예를 들어서 예산법률주의 같은 국민들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거 필요하거든요. 그건 이제 전문가들이든 혹은 정치인들이건 그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설득하는 그런 작업들이 함께 진행되어야 개헌이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임지범 교수님. 네, 저는 앞에 87년 이후에도 여러 개헌 논의들이 있었습니다만 다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났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국민들이 주도하지 못하고 국민들은 들러리 섰고 정치권에서 주도하고 개헌 대상도 미리 정해가지고 국민들에게 따라오라는 식의 개헌 논의였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보고요. 이번에는 그런 실패를 다시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국민들이 주도하는 개헌, 그게 되려면은 개헌 절차법을 통해 가지고 일단 국민의 개헌에 관한 아이디어를 수렴한 이후에 그 다음에 공론화 작업을 몇몇 쟁점을 통해서 거치고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좀 나누어서 최소 개헌으로 합의 가능한 것부터 1차에 하는데 그거는 저는 전국 단위의 선거가 있는 내년 지방선거 때 1차 개헌을 하고 그 다음에 좀 더 논의를 거쳐서 국회의원 선거 때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2차 개헌을 통해서 함으로써
이렇게 순차적인 개헌으로 나가는 것이 현실성이 높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이은준. 오늘 토론을 들으셨겠지만 너무나 다양한 아젠다가 있고 그 아젠다마다 또 100가지명씩의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아젠다와 의견을 다 수렴해서 하나의 완성된 안을 만든다 2년 아니라 3년도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합의되는 것부터 오랫동안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숙성된 아젠다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안부터 담는 최소 개헌이 우리에게 지금 현실에 적합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시기는 내년 지방선거가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선거가 없는 해에도 뭐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러셨는데 선거가 없는 시점에 국민투표하러 사람들 불러내는 게 절대 국회의원 선거인 수의 과반을 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른 투표하러 나왔을 때 해야만 이게 국민투표 통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개헌의 성사 가능성을 높이려면 내년 지방선거 목표를 하고 그다음에 만들어지는 대로 또 총선 때 하고 이렇게 하되 근데 저는 이제 기본권 중요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권이 구동되게 하는 그 작동 장치가 권력 구조인데 그 권력 구조가 지금 문제가 생겨서 기본권이 보장이 안 되는 이 상황을 타개하고 민생을 해결하려면 권력 구조에 대한 개편안이 먼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요. 예, 뭐 권력 구조의 개헌의 목적은 국정 안정을 통해서 세계 5대 선도 국가로 대한민국을 만드는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 효율성의 정치, 생산성의 정치, 민생과 경제 우선의 정치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 중심제를 유지하되 5년 단임의 임기를 반드시 고쳐야 된다. 총선과 대통령 임기가 국회의원 임기가 다르다 보니까 5년 단임 선거의 중간에 일어나는 총선의 결과가 여수야대일 때 그 극단적인 폐해가 우리는 국민들이 모두 겪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4년 중임 대통령 임기와 4년 국회의원 임기를 가장 조화롭게 하면서 여대 야소가 일상화될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국정 안정을 도모하면서 국가 미래를 정치가 우선적으로 담보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개헌이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까 토론 시작하면서 뭐 20몇 년 전부터 개헌 얘기했는데 지금도 하고 있다는 말씀드렸습니다만 제발 이번만큼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정말 대통령 임기 초반부, 전반부 안에 뭔가를 해내야 됩니다. 임기 후반부에 가면 다음 차기 권력을 노리는 사람들이 부상하게 되면 개헌은 또 물 건너갑니다. 어쨌든 여야 또 정치권 또 대통령 의지를 모으고 국민 참여를 끌어내서 이번 임기의 전반부 안에 최소한의 성과라도 얻어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분 늦은 시간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또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